다선 전국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네, 어제 첫 번째 법정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재명이다 수없이 주장해놓고 그만하십시오. 이제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경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게이트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 몇 가지 부분에 국한해서나마 네거티브 캠페인 할 거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것이고 분야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하면은 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하면 대장동 이렇게 연상작용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도 거꾸로 경제하면 또 자본시장 문제가 있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요걸 또 거론을 했죠. 네. 이게 양 후보가 여러 가지로 한다기보다는 네거티브 소재를 좀 좁혀서 온 건데 예, 그것을 이제 경제 분야하고 결부시켜서 이제 꺼낸 셈이 됐고 그것이 네. 뭐 토론에서 반칙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양을 할애해가지고 제기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또 시청자분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네, 최근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이 계속 조금씩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공에 나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녹취록에 이재명 후보 이름이 나온다, 이재명 게이트라고 나온다 이러면서 또 반격에 나선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양 후보 이름이 어쨌든 어떤 맥락이든 또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김만배 씨 언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도 나온다. 같이 다루자. 이렇게 또 어제 공세를 편 것이고요. 예.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녹취록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오진 못한 것 같은데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오느냐 이거에 허위 사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역공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간조선에서 이 이재명 게이트 관련 녹취록을 공개를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 대화라면서 이제 공개한 그런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유추를 해보자면 이 시점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거든요. 2020년 10월 26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예. 이때는 대장동 의혹이 어떻게 크게 불거지기 전, 그러니까 뭐 크게도 아니고 단초가 나오기도 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대장동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그 바로 며칠 전인 2020년 10월 23일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왔었던 그 재판 결과가 나온 네. 그래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그 날이었습니다. 예, 그걸 감안했을 때는 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김만배 씨라든지 이쪽에서 게이트급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걸려 있었던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리켰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선대위의 설명인데 예. 뭐 이런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좀 유력할 수 있는 설명이다.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녹취록만 갖고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녹취록 갖고 유추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특히나 사려 깊이 해석을 할수록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실제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허장성세를 떨거나 혹은 어떤 블러핑이라고 하죠. 뭔가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꺼내든 그런 카드인 것인지 네. 이것을 또 가려내는 데는 추가적인 입증,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양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상대 후보 이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신빙성을 실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 쪽 후보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양당이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진짜로 뭐 정치 공세를 떠나서 첫 번째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태도를 취하는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로남불식 해석이 아닌 좀 일관된 잣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는 이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발언이 들어 있다 이렇게 네.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또 민주당이 공세를 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공세를 편 건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가 되고 또 각 당에서도 추가로 입수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그런 공산이 높은데 또 그것은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각자의 앞서 나가는 해석들만 어지럽게 뒤섞여서 국민들이 이 사안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네,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당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녹취록을 갖고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측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은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좀 되풀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액을 뽑아서 냈다라고 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수가 있겠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의 어떤 녹취록에서 언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런 것들이 또 보도를 통해서 추가로 좀 불거지고 있는 물론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거나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어떤 확증 이런 것들이 나온 단계는 아니라 볼 수 있을지라도 그쪽에서 그때 부저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대장동 세력이 빠져나갔었다. 잡을 수 있는 세력이었는데 그리고 빠질 수가 없는 세력인데 빠져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 이 문제에 결국 국민들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리거나 빠지게 될 거고 이게 이제 결국에 3월 9일 투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들이라든지 정치 세력이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들은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법적으로 무죄다, 유죄라는 증거가 없다. 이것만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다운 대응을 해야 네. 법정하고는 또 다른 투표라고 하는 공간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새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어제 토론이 경제 분야 토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관련 얘기도 나왔고요. 또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의혹을 또 제기했죠. 네, 보통 본선에서 주요 네거티브 소재가 되는 것이 그 당의 경선 때 이미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계좌를 공개하라라고 촉구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수용을 했는데 그 내역이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그때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서 그 내역을 내게 됐는지는 앞으로 추가로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현재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흘러나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언론이 탐사 보도를 한다거나 해서 밝혀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여기서 어떤 사법적 유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 거래라는 게 그때 계좌만 공개해 가지고는 좀 결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네. 또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입니다. 김혜경 씨가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제 그 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펼쳐지는데 2단계 모두의 계좌를 주고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막판에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계속해서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게 어제 토론에서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네, 일단은 그 원래 이제 해명 자체가 좀 2010년 정도 그때 했었던 것이고 그때 좀 맡겨달라고 해서 맡겼더니 손해를 봐가지고 털고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해명이었었는데 이 현재까지도 이제 그 이후의 거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거래 이렇게 또 하면서 원래 이제 본인들이 내야 됐던 내역은 그때 다 낸 것이다. 이 네. 입장은 아직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해를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예, 그리고 결국에 보면 어제 토론회에서 김건희 씨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분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의혹도 또 제기가 되면서 이 배우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또 반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사실 어제 낮에 나갔던 한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측의 생각은 대장동 의혹은 정책과 관련된 거지만 법인카드나 불법 의전 논란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빼겠다 해서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는 좀 지양 그리고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나가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네. 예상을 깼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이 된 건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길게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위는 맞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언급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보도로 예상을 깨고 나간 것은 언급을 하기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통 거대 정당 후보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를 하고는 싶은데 했다가 본인도 손해를 보는 것이 우려가 돼서 좀 군소 후보들이 이걸 공격을 해주면은 나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문제가 또 군소 후보들이 그걸 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거티브를.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잠깐이나마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는데 이게 법인카드 문제를 꺼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 발언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핀트 못 잡고 있어. 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 분위기도 관심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제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이제 TV 토론에서 마주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고민을 깊이 안 하신 것 같다. 예, 좀 공세가 강화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과학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여기서 뭔가 차별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었을 텐데 그럼 윤석열 후보하고 다른 노선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략을 잡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인데 사실 네 후보 중에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한 것이 안철수 후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약간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은 판인 것이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진보 언론, 보수 언론, 경제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좀 어느 정도 등에 업고 공격을 하는 유리한 고지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뭐 이념적인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라든지 데이터 이런 과학기술과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좀 보여주는 토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러면은 이후에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단일화보다는 현재 국민의당 분위기는 우리는 단일화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좀 뾰족한 조건을 정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상대 쪽에서 계속 거절을 하거나 혹은 다른 말을 퍼뜨렸다. 네. 뭐 그냥 이거는 단절하고 완주한다 이런 자세가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공방에 1, 2차 토론에 비해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후보하고 공방을 벌려줘야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득표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중도 성향이라든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입장에서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가 성동격서의 측면이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때림으로써 윤석열 후보를 어차피 안 좋아하던 유권자들, 이재명 후보에게 머물러 있던 유권자들 쪽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길 말고는 답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해석으로도 들리네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의 골도 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최근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는데 윤 후보 답변은 오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서 후보를 조롱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발언은 일단 근데 이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단일화가 결렬된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애초에 제안했던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걸 받아들이기를 바라서 꼭 제안했다기보다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조건은 제시를 해보겠는데 이게 안 되면 바로 완주로 갈 테니까 단일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잠시나마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이고 결렬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게 불거지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대 파트너,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쪽의 문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거론을 해서 네. 저쪽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 본인의 워딩은 또 아닌 거죠. 안철수 후보 본인은 그냥 나는 완주를 할 것이다. 그게 명분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이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책임이었던 그 결렬의 책임 이런 것들을 묻는 쪽으로 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국민의당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제거해야 정계 개편이나 지방선거 때도 한 자리 없고 그러는 건데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당이 이거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편다 이런 주장으로도 들리거든요. 국민의당의 실제 의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뭐 불확실한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단일화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도 연대하지 않는 그런 길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근거를 갖고 확실히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 것이라면 역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찾아보는 것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 저쪽에서는 내가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고 국민의당에 어떻게 그 휘말려 들지 않는 그런 방파제 구실을 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또 당 내에도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공방을 또 역으로 활용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전국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리고 25일에도 TV 토론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쟁점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선 전국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발언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측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의외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정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그때 마주한 후보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대 정당인 경우는 많은 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경선이 본선을 능가할 정도, 그러니까 내전만큼 무서운 전쟁이 없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의 그렇게 거센 경선이 붙게 마련이죠. 이번에 민주당 경선도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예외적인 사례인 경우는 보통은 내가 경선에서 우리 쪽이 졌는데 저쪽 후보를 도저히 지지를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선거 레이스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길을 갔다가는 경선 불복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는 쪽으로 주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정운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아마도 계속해서 직업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낮을 수 있습니다. 낮다 보면 그냥 내가 양심껏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지지 대상에서 좀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도 있기 때문에 제3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 특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없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찍는 것 이상으로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을 떨어뜨리는 선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운현 전 실장도 뭐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뭐 좋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만큼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네. 윤석열 후보 지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걸까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게 한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물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에 비유하는 건 많이 잘못된 것들이라고 봅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 식물은 네. 뿌리를 내리고 나름의 그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식물이라는 비유가 좀 사라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정운현 전 실장의 생각은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거대 의석을 국회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정권 초반에는 정권 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운현 전 실장의 생각은 어차피 윤석열 후보에 좀 나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나쁘게 구현되기는 어렵다. 근데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 정운현 전 실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추격해가지고 네.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이 낫다. 이렇게 이렇게 문구가 뽑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도 이런 이탈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운현 전 실장처럼 좀 이름이 알려진 분이 추가로 이탈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은 이와 거꾸로의 현상으로는 또 그 박사모 단체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쪽이 너무 미운 나머지 다른 쪽으로 가는 의회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좀 이분법적인 정치 현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서 이런 현상 자체를 어떻게 뭐 바꿔본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좀 숙고해 보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선 정국 키워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